자, 이화여대 파이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조금 이상한 말이 써 있죠? 난이도는 무조건 어려운데 쫄지 말라라고 써 있습니다. 이게 좀 이상한데, 그 의미는 대충 알아들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왜냐면, 누구나에게 다 어려운 시험이 있다면 그건 어떤 시험이죠? 사실상 변별력이 크게 없는 시험이에요. 그러면은 남들 다 앉아서 울고 있을 때 나 혼자 대답만 똑바로 하면 붙는 시험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이화여대 공식 발표 자료 보시면요. 합격선이 인문 1, 인문 2가 조금 다른데 인문 1은 대략 55점에서 60점 정도만 되면 붙어요. 그리고 인문 2는 심지어 45점에서 55점 요 사이에만 들어가면 그냥 안정적으로 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문제가 더럽게 어려워서 변별력이 없다는 소리예요. 제가 나중에 이화여대 측의 공식 답안지도 조금 보여드릴 거예요. 보여드릴 텐데, 그거 보시면 너무 비현실적이에요. 만약에 연고대 3회 합격자인 저를 그 이화여대 시험장에 앉혀놓고 시험을 본다고 치면, 저는 아무리 높게 잡아봐야 한 80점? 75점 정도가 나올 것 같아요. 시험장에서 100분 안에 그걸 다 쓰라고 하면. 못 써요. 이건 못 쓰는 거고,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뭐예요? 그냥 쫄지 말고 분량이나 채우세요. 그러니까 울지만 않으면 됩니다. 시험장에서 어려운 텍스트 보고 막 적용이 어렵고 비교도 어렵고 하면 막 진짜 엄마 보고 싶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러지만 마세요. 그러지만 말고 그냥 문제나 제대로 풀고 분량만 똑바로 채워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분량에 대해서는 요 밑에서도 한번 언급을 했는데, 시간 관리하고 분량 관리할 때 이렇게 대충 이렇게 나와요. 1번 문제가 뭐 한 20점에서 30점으로 나올 때도 있고요. 그러니까 30점, 30점, 그 다음에 20점, 20점 이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어 이렇게 나왔다 쳐볼게요. 30점, 30점, 20점, 20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곱하기 20을 하세요. 곱하기 20. 그러면은 1번 문제 몇 자? 600자. 여기다가 20 곱하면은 여기도 600자. 여기다고 20 곱하면은 400자. 20 곱해서 400자 해가지고 총 2000자 정도를 쓰시면 되는데요. 2000자 정도를 쓰면 딱 적당하긴 한데, 실제 그 이화여대 이화여대 측에서 발표한 공식 예시 답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걔네 답안지 보면 막 3000자 쓰고 2800자 쓰고 아주 난리도 났습니다. 그렇게 못 씁니다. 저도 못 쓰고 여러분도 못 쓰고 그 이화여대 출제자도 못 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쫄지 말고 2000자 분량이나 좀 채우자, 이런 마인드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음을 열고 학교에서 시키는 대로 한다. 지금까지 이제 제 수업을 들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시겠지만, 제 수업을 안 듣고 이제 이화여대 파이널만 들으시는 분들도 있고, 뭐 그냥 뭐 여러 경로로 여러 논술을 학습해 오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경로로 학습을 해 오셨든지 간에 이제 우리는 그냥 이화여대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 이화여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그 전에 배웠던 다른 학교의 형식 같은 것들은 웬만하면 그냥 좀 까먹으세요. 이대 형식이 조금 아까 뭐 그렇게까지 특이할 건 없는데 조금 그냥 좀 거슬리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예시 답안을 제가 보여드리면서 한번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개요 작성 시간과 원고지 작성 시간을 엄수하면서 연습한다. 자, 이거 매우 중요해요. 시험 시간이 100분으로 정해져 있단 말이죠. 요 100분 중에서 그냥 뚝 잘라요. 절반을 뚝 잘라서 50분 동안은 원고지에 손을 대지 않습니다. 원고지에 손대지 마세요. 나머지 50분 동안 원고지 쓰면서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대충 이렇게 나오거든요. 1-1번, 1-2번, 그 다음에 2번, 그 다음에 3번 이렇게 해가지고 20점, 20점, 그리고 30점 해가지고 문제가 나와요. 1-1번 600자 쓰는데 뭐 한 몇 분이니? 100을 이렇게 25분이죠? 25분을 이렇게 쓰겠다. 이건 저 매우 비추합니다. 이렇게 하면 시간 관리가 안 돼요. 왜냐면 사람이
이 25분에 1-1번을 쓰려고 할 때 절대 25분 안에 안 끝나요. 1-1번을 너무 잘 쓰고 싶은 나머지 여기서 40분을 갖다가 박는단 말이죠. 이러면 뒤에 어때요? 뒤에 문제가 그냥 쓸려버립니다. 그냥 확 쓸려버려요. 휩쓸려버려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하지 말고 1-1번의 개요를 대충 짜요. 얘도 대충 짜요. 대충 짜요. 그러면은 시간이 어느 정도 될 거냐면 한 25분에서 30분 정도 될 거예요. 개요를 대충 짜는데, 진짜 대충 짜는데. 그 다음에 50분이 될 때까지 한 20분 정도 더 남았죠. 요 20분 동안 개요에다가 여기다가 살을 조금 붙이고, 여기다가 살을 조금 붙이고, 여기다가도 살을 조금 붙이고, 그래도 시간이 남았네? 그럼 조금 더 붙이고. 근데 50분이 됐네? 그럼 여기는 이제 살 붙이는 거 할 시간 없으니까 그냥 써요. 이렇게 해가지고 분량이라도 어떻게든 채워내시라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출제 경향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경희대 문제 푸신 분들 있을 거고, 파이널 때 성균관대 문제 푸신 분들도 있을 거고 한데, 그 학교들이랑 좀 많이 달라요. 그 학교들보다 어떻게 다르냐, 출제 경향이 굉장히 유동적입니다. 그 학교들은 1번에서 분류하고 2번에서 뭐 하고 3번에서 자기견에 물어보고, 특히 성균관대 굉장히 정해져 있었죠. 근데 이대는 그렇지가 않아요. 이대는 그렇지가 않고 1번에 나왔던 거 2번에 나오기도 하고, 3번에 나왔던 거 1번에 나오기도 하고, 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설명을 좀 해보자면, 비교, 설명, 비판, 평가, 요 정도 순으로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일단 비교랑 설명이 조금 압도적으로 많고요. 그 중에서 설명이 조금 더 많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무엇을 기준으로 평가해봐라, 비판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도 꽤나 있습니다. 비판 평가 문제는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비교랑 설명 문제가 좀 많이 어려운 편이에요. 특히나 비교가 엄청 어렵습니다. 요 비교 문제는 연세대학교 스타일의 버금갈 정도로 정말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 비교 문제가 옛날 연세대 있죠. 한 2013부터 2019학년도까지 연세대 수시에서 나왔던 문제들, 혹은 최근 연세대 편입기출 문제들처럼 굉장히 어려운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그래서 이 비교 기준들이 굉장히 잘 안 잡힐 경우가 많을 텐데, 이거는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연습을 해 나가면서 익숙해지시면 금방은 아니에요. 미안합니다. 금방 안 될 겁니다. 그래도 열심히 공부를 해야겠죠. 자, 그리고 문제에서 시킨 거 개수를 좀 잘 세자. 경희대 문제 어땠어요? 경희대 문제? 우리 경희대 문제나 뭐 성균관대 문제, 뭐 등등 다른 학교들 문제를 조금 한번 다시 떠올려 보면, 이런 학교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1번 문제에서 뭐 써야 되고, 2번 문제에서 뭐 써야 되고, 3번 문제에서 뭐 써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어서, 심지어는 문장 순서들까지 다 정해져 있는 학교들이 많았단 말이죠. 뭐 제시문 가나 다라는, 제시문 1, 2, 3, 4, 5는 뭐 운의 사회적 의미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이는 운의 사회적 의미가 뭐라고 얘기하는 1, 2, 3과 뭐라고 얘기하는 4, 5로 분류할 수 있다. 1은 이렇다, 2는 이렇다, 3은 이렇다, 4는 이렇다, 5는 이렇다. 막 이런 식으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싹 다 정해져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았단 말이죠. 근데 그런 학교 아닙니다. 그런 학교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하면 문장을 잘 쓸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 문장 형태들만 제가 조금 보여드릴 거고, 기본적으로는 웬만한 건 다 안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에서 시킨 거 개수 잘 세워놓자는 요렇게 파악하시면 됩니다. 제시문 바의 비어즐리와 스테커의 관점에서 제시문 4의 미술작품 남기던 게 대한 나의 생각을 평가하시오, 이렇게 돼 있죠. 요러면 좀 끊어서 개수를 좀 잘 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바의 비어즐리와 스테커의 관점을 먼저 요약해줘야겠죠. 이게 1번 숫자 세라고 했어요. 제시문 4의 미술작품 남기덕에 대한 나의 생각을 각각 평가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은 조금 애매하긴 한데, 이렇게 하고
2 이렇게 하고 3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비어즐리의 입장에서 나의 생각 평가하고 스테커 입장에서 나의 생각 평가하고 해가지고 총 1, 2, 3 요거 써놓는 사람이랑 안 써놓는 사람 생각보다 차이가 크게 납니다. 요 밑에 있는 것도 한번 더 볼게요. 라의 관점과 마의 엇박자 뒤에 공연 기획 의도를 각각 설명하고 공통적으로 의미하는 바를 서술하시오 라고 돼 있죠. 각각 설명하라고 돼 있죠. 라의 관점 설명하기 1, 엇박자 뒤에 공연 의도 설명하기 2, 그 다음에 공통적으로 의미하는 바 서술하기 3 해가지고 시킨 게 총 3개예요. 이 3개를 내가 인지하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정말 천지 차이입니다. 나중에 제가 답안을 보여드리기는 당연히 조금 힘들지만 어떤 학생이 이런 적이 있어요. 이게 이화여대 얘기는 아닙니다. 이화여대 얘기는 아니고 서강대학교 문제였는데 뭘 시켰는지가 제대로 그러니까 뭘 몇 개를 시켰는지가 되게 잘못 세서 그 친구가 그냥 떨어진 적이 있어요. 결국에는 그 친구는 연세대를 갔습니다. 서강대 떨어지고 연세대 간 친구인데 아무튼 뭘 시키는지 똑바로 세가지고 내가 그거를 제시문이래 그 답안지에다가 녹여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위로 가서 억지로 개념화하기보다는 제시문 자체의 핵심 개념어를 활용하자. 우리 연세대 문제 풀 때 전형적인 개념어들을 좀 스스로 생각해서 풀었던 경우가 되게 많죠. 요 밑에 있어요. 갈등론적 관점에서 행복의 형평성을 중시한다. 라고 써도 괜찮지만 지나치게 자신의 행복만을 추구하는 남편의 행위가 아내의 불행으로 이어진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딱 그 제시문에서 발문에서 시킨 것만 하셔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일단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제시문을 읽었을 때 나오는 그 제시문 자체에 있는 그 단어들 있죠. 그 단어들을 몇 개만 딱 추려가지고 우리 답안지에다가 옮겨주시면 돼요. 이걸 굳이 막 어려운 단어로 조금 하나씩 업그레이드 해볼까 하는 생각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도 연대에서 했던 것처럼 전형적인 개념으로 바꿔주면 훨씬 더 좋긴 해요. 그거를 제가 예시답안에서는 그런 식으로 보여드릴 거예요. 예를 들어서 노동자와 노동자랑 고용주, 노동자와 고용주의 갈등이 막 드러나 있다. 그러면 저는 그거를 갈등론이라고 할 거예요. 갈등론이라고 할 겁니다. 그 마르크스적인 계급주의적인 접근이잖아요. 그렇게 할 건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다는 겁니다. 고용주와 노동자의 갈등을 보여준다라고 하셔도 괜찮아요. 저 같으면 갈등론적 입장에서 고용주와 노동자의 계급 갈등을 보여준다라고 서술을 하겠지만 굳이 그렇게 안 써도 크게 상관은 없다. 일단 트라이는 계속해 나가면서 어떻게 쓰는 건지 한번 여러분들이 시도는 해보실 것이고 그리고 제 예시답안을 통해서 그런 걸 학습은 해 나갈 테지만 시험장에서 생각이 안 나면 굳이 막 억지로 짜내지 마라. 제시문에 있는 단어 그대로 써도 된다. 그 다음 또 말씀드립니다. 제시문 간 연결이 더럽게 어렵습니다. 근데 의외로 이화여대 제시문이 개별 제시문의 논지를 파악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건 어렵지 않은데 그냥 이걸 막 연결해가지고 비교하고 설명하고 비판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하려다 보면 이제 머리가 터져요. 그런 학교입니다. 조금 특이해요. 아무튼 쫄지 말고 분량이나 채우십시오. 그 다음 요거는 이제 제가 개념 강의에서부터 지금까지 쭉 언급을 해왔던 건데 새로 들으시는 친구들도 그냥 계속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시문을 독해할 때 항상 원인이랑 결과가 보이면 무조건 집중을 하셔야 되고 원인이랑 결과가 보였다면 그걸 반드시 제시문 요약할 때 써주셔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세대 간 갈등은 인구 구조 변화에서 기인한다 라는 문장이 있어요. 뭐라고요? 세대 간 갈등은 인구 구조 변화, 즉 저출산 고령화겠죠.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세대 간 갈등이 생겼다 라는 문장이 있으면요, 그 문장은 그 제시문의 핵심이에요. 왜요? 원인이랑 결과가 있잖아요. 선생님, 왜 원인이랑 결과가 들어가면 그게 핵심이죠? 일단 닥치고 외우시고요. 원인이랑 결과가 들어가서 중요한 이유는 모든 과학은 원인이랑 결과를 탐구하는 학문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맨날 예시로 드는 게 있는데, 나트륨에다가 불 붙이면 무슨 색이죠? 기억 안 나요? 나트륨에다 불 붙이면 노란색이죠? 나트륨에다가 불을 붙이면 노란색이 된다. 이걸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참 많아요. 나트륨에다가 불을 붙였다 까지만 주어져도 그 불꽃이 노란색이겠네 라고 추론할 수 있죠. 또 반대로 어떤 광물에 불을 붙였더니 노란색이 되더라. 그럼 그 어떤 광물은 뭘까? 나트륨이라고 추론할 수도 있어요. 또 반대로 어떤 광물에다가 뭔 짓을 했더니 노란색 뭔가가 튀어나왔어. 뭐예요 그러면? 나트륨에다가 불 붙였겠지. 이렇게 추론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전에 일어났던 사건을 설명할 수도 있고요,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예측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원인 결과 관계가 중요한 겁니다. 원인 결과에서 결과가 문제점이면요, 또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원인을 제거하면 문제점이 없어지지 않을까요? 자, 방금 전에 제가 뭐라고 했죠? 인구 구조 변화, 즉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세대 간 갈등이 생긴다 그랬죠. 자, 그럼 반대로 원인을 지워버리면 어떻게 되죠? 저출산 고령화를 해결하면 세대 간 갈등도 완화되겠네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좀 돌아오긴 했는데, 무조건 제시문에서 원인 결과 비스무리한 거라도 있으면 그냥 찾아가지고 무지성으로 요약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요 발문은 제가 시간을 잠깐 드릴게요.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시간은 뭐 한 40초면 되겠죠? 지금 스페이스바 눌러서 멈춰놓고 한번 쭉 읽어보세요. 시작. 자, 됐나요? 조금 특이한 게 1번 문제가 이렇게 쪼개질 때도 있고요, 3번 문제가 이렇게 쪼개질 때도 있어요. 이게 뭐 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지 진짜 모르겠고, 그리고 뭐 난이도의 차이가 있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냥 똑같습니다. 한번 볼게요. 제시문 나를 요약하고, 내가 뭐라 그랬죠? 개수세라고 했어요. 요약하고, 그러면 첫 번째 단락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제시문 나 요약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엔 뭐 해야 돼요? certainty의 관점에서 제시문 가의 비물질화를 설명하시오라고 돼 있죠. 그러면은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두 번째 단락에는 뭐가 집어넣으면 되죠? 제시문 가의 비물질화 설명해 주시면 돼요. 뭘 바탕으로? 이 certainty의 관점에서. 됐어요? 자, 그 다음 제시문 가의 세장과 제시문 나의 관상가가 보여주는 사고의 공통점을 설명하시오라고 돼 있죠. 그러면 이거는 조금 특이하긴 한데, 공통점이라고 나와 있으면 공통점이 대충 1개에서 많으면 2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진짜 많은 건 3개까지도 있는데, 그거는 30점짜리 문제일 때 얘기예요. 20점짜리에서 공통점이 막 3개가 나왔다? 그거는 좀 말이 안 됩니다. 아무튼 뭐 한 2개까지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저 같으면 이렇게 대비를 하고 시작할 것 같아요. 1단락에다가 공통점 첫 번째, 세장과 관상가는 A라는 점에서 뭐 공통적이다, 이렇게 먼저 쓰고, 그 다음에 가에서 이 공통점이 드러난 거, 나에서 공통점이 드러난 거 한 줄 정도씩 혹은 2줄 정도씩 써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단락은 공통점 2가 되겠죠. 여기서 가 한 줄, 나 한 줄, 뭐 가 2줄, 나 2줄,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요. 아무튼 간에 이런 식으로 단락 구성을 해주시면 되는데, 방금 전부터 제가 계속 강조하던 게 있어요. 그 숫자만 좀 잘 세줬으면 좋겠다. 숫자 몇 개 시켰는지,
요약하고 설명하시오 했으면 두 개다. 그럼 단락은 적어도 두 개가 되어야겠다. 이렇게 좀 미리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2번 문제도 발문 한번 하나씩 볼게요. 이거 볼까요? 라를 요약하고 제시문 라와 마의 발전에 대한 관점을 대비하시오라고 돼 있죠. 대비하시오라고 돼 있으니까 차이점이 한 두 개는 나오지 않을까요? 그러면 세 단락으로 구성해서 1단락에다가 제시문 라 요약하고 2단락에다가 라와 마의 첫 번째 차이점 언급해주고 그리고 3단락에다가 라와 마의 두 번째 차이점 언급해주고 딱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게 설명하기가 좀 애매한 게 있는데요. 위에서부터 하나씩 볼게요. 공통점 쓰라 도 있고 비교하시오 도 있고요. 대비하시오도 있고요. 비교하시오도 있어요. 또 밑에 대비하시오, 비교하시오가 있거든요. 저는 근데 이게 비교를 하라 그랬을 때 보통은 공통점 먼저 쓰고 차이점 한두 개 정도 이렇게 써주면 딱 적당하거든요. 근데 이때는 조금 많이 특이한 게 비교하시오 발문인데도 공통점만 쓰는 것도 있어요. 비교하시오 발문인데 차이점만 쓰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뭐 일반화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연세대학교 문제는 비교하시오 쓰면은 공통점이랑 차이점 다 쓰고요. 그 다음에 뭐 차이점을 말하시오 하면은 차이점만 쓰면 되고 막 그런 규칙적인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공통점을 설명하시오만 거의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이건 차이점 안 써도 된다. 다른 부분에서 보면은 비교하시오, 대비하시오, 비교하시오, 대비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는 공통점을 설명하시오라고만 되어 있으니까 만약에 이 문제를 풀 때에는 공통점만 써주면 되지 차이점을 굳이 써주지는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자,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자, 제시문 접근법 한번 볼게요. 제가 아까부터 계속 얘기했던 거 있죠. 원인, 결과. 이거는 진짜 산불 조심처럼 계속 강조해도 절대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무조건 여러분들이 제시문을 읽을 때는 1차적으로 원인, 결과부터 찾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시문을 읽다가 원인, 결과 관계가 보였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무조건 예시답안이래. 답안지 쓸 때 집어 넣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화여대 인문 1 같은 경우에는 영어 제시문이 나오는데요. 이거 생각보다 독해가 어렵거든요. 왜 어려운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좀 쉽게 좀 내줬으면 좋겠는데 실제로 한국외대 영어 제시문은 진짜 너무 쉽거든요. 근데 이화여대 영어 제시문은 꽤나 어려워요. 꽤나 어렵습니다. 굳이 여러분들이 이걸 독해하려고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그냥 영어 제시문이 나왔을 때 아는 단어들 있죠? 그거 가지고 대충 조합해서 짜집기 해가지고 이런 의미겠거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딱 여러분들 그 정도만 해줬으면 좋겠어요. 영어를 매우 잘하는 학생이면 뭐 알아서들 하시고, 영어 못하는데 선생님 저 어떻게 하죠? 그냥 아는 단어만 짚어가지고 대충 한국말로 연결하세요. 그렇게 해도 문제는 다 풀립니다. 그건 제가 문제 풀면서 보여드릴 거예요. 3번 설명, 비판, 평가에 대응점이 한 개만 있는 경우도 있다. 연고대처럼 도구 제시문에서 3, 4개씩 기준이 잡히지 않아서 당황할 수 있다. 원래 그런 거니까 분량이나 채우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시문 예를 들어서 가를 기준으로 뭐 나의 남편의 태도를 비판하라 라고 되어 있으면 다른 학교 문제들 있잖아요. 연대나 고대 그런 학교 문제들 보면은 가에서 뭐 평가 기준이 되게 많아요. 뭐 A 기준, B 기준, C 기준 이렇게 나와가지고
남편은 A는 있는데 B가 없고 C가 없어서 부정평가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하고, A도 없고 B도 없고 C도 없어 제가 남편은 완전 쓰레기야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남편은 A랑 B랑 C랑 다 갖춘 완전한 사람이다 막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해요. 근데 이화여대는 이렇게만 나오기도 합니다. 도구제시문, 즉 가를 바탕으로 나를 어떻게 해라 했을 때 이게 도구제시문이거든요. 도구제시문 혹은 기준제시문이라고 부르는데, 이 도구 혹은 기준제시문의 근거가 하나밖에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나를 보면 얘는 A가 있다, A가 없다 이 얘기밖에 못 해주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허탈할 수 있는데 원래 그렇다 받아들이자. 그 다음 복합론제 접근법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죠. 개수 좀 똑바로 세자. 그 다음에 시키는 대로 단락별로 나눠서 답한다.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논증 형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요거는 옛날에 나왔던 연세대학교 문제의 기법 중에 하나인데, 요 파트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파트. 제가 지금 시간을 한 3분 정도 드릴 테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고, 구조적으로 글을 이렇게 쓰면 참 분량 맞추기가 쉽겠구나, 이게 느껴질 거예요. 한번 3분 동안 읽어보세요. 시작. 자, 다 읽으셨나요? 멈춰놓고 읽으시면 돼요. 자, 일단 여기부터 볼 텐데, 먼저 두 제시문은 중용의 의미를 다르게 파악한다. 가에서는 개인적 규범으로서의 중용을 논한다. 그리고 넘어가서 반면 나는 사회적 규범으로서의 중용을 논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죠. 뭐 우리가 제시문을 읽어본 건 아니지만 두 제시문 모두 중용이라는 게 나왔을 테고 공통점이죠. 차이점은 개인적이냐 사회적이냐, 그 규범이 규범이 가진 어떤 의미가 다르다,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나왔을 거예요. 그게 나의 주장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논증해라, 뭐 논증적인 글쓰기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긴 했을 거예요. 많이 들어보긴 했을 텐데 막상 논증이 뭐냐 하고 물어보면 잘 대답을 못해요, 학생들이.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시험 기술적인 답변을 드리자면, 어떤 제시문이 어떠한 범주에 속한다라고 내가 주장하는 거고, 그거에 대한 근거는 제시문에서 찾아서 드는 거예요. 구술 면접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제시문형 구술 면접 보는 학교들 있죠. 고려대학교도 있고 서울대학교도 있고 뭐 되게 많을 텐데, 그런 학교들의 어떤 그 특징이 시험장 들어가자마자 제시문을 줘요. 제시문 주고 조금 한 10분, 20분 정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거든요. 그 다음에 교수님이 있는 교실로 들어가요. 교수님이 자, 제시문 가와 나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학생은 뭐라고 답해요? 교수님, 제시문 가는 개인적 규범인 것 같고요, 제시문 나는 사회적 규범인 것 같아요 라고 답변을 하죠. 여기서 끝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교수님, 제가 찾아보니까 제시문 가에서는 약간 기능론적인 입장이고, 여기에서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의 역할에 그 사람에게 주어진 역할에 맞게 행동해라 라는 차원에서 중용을 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개인의 행동 규범을 논하기 때문에 개인적 규범입니다. 요 근거가 같이 들어가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반면에 제시문 나는 사회적 규범입니다 하고 끝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교수님, 제가 제시문 나를 좀 보니까요, 얘는 개인한테 어떤 행위를 해라 마라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사회 전체의 시스템을 운영하는 차원의 얘기이기 때문에 얘는 개인적이기보다는 사회적입니다 라고 주장의 근거를 달아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논증 해가면서 문제를 풀어나가면은 분량 맞추기도 쉽고, 그 다음에 뭐라 해야 될까, 문장을 구성하고 문단을 구성하는 것까지 훨씬 쉬워져요. 그래서 제가 예시답안 암기를 시키는 이유도 이런 겁니다. 요 밑에 있는 것들은 그냥 한번 쭉 읽어보세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5줄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첫째, 쫄지 마세요. 어차피 어렵습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100분 안에 요 안에 있는 걸 다 찾아내는 거 불가능해요. 그냥 진짜 불가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 돼요. 그런 건 안 되고 그냥 분량이나 채우세요. 그게 이화여대에서 우월 전략입니다. 두 번째, 도구 제시문에서 그대로 가져올 핵심 개념어를 잘 찾아준다. 예를 들어서 제시문 가에서 아까 우리 언급했었죠. 제시문 가를 바탕으로 제시문 나의 남편에 대해서 평가하라 이런 제시문이 있었을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제시문 가에 있는 A, 뭐 예를 들어서 뭐 성실성이라고 써 있다고 쳐볼까요? 성실성이라고 썼다고 쳐보면 이 단어는 그냥 그대로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제시문 나의 남편은 성실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3번, 문장 읽을 때 원인이랑 결과 이것만 좀 제대로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문장은 짧고 간결하게. 이 문장을 만약에 제시문 가에서는 개인적 규범으로서의 중용을 논하며 이는 자기 자신의 형제 상태에 따라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 중용이라는 것이다. 막 이렇게 썼다고 쳐볼게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문장은 문법적으로 오류가 없는 완벽한 문장이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쓸 때에는 대체로 문장 구조가 많이 어그러집니다. 그 어그러진 문장 구조를 안 그래도 일하기 싫어 죽겠고 뭐 나와서 채점하기도 싫고 한 이화여대 교수님들이 이걸 읽으면요 빡쳐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항상 문장은 쉽고 짧고 간결하게 그렇게 써주셔야 교수님들의 어떤 채점 피로도를 줄어들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맨 마지막, 비교하시오, 공통점 서술하시오, 대조하시오. 이거 아까 설명했던 겁니다. 비교하시오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공통점 차이점 모두 사주면 되는데요, 특이하게 공통점만 있는 경우도 있어요. 차이점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공통점을 서술하시오 했을 때는 차이점 안 써도 됩니다. 대조하시오는 이거 차이점을 서술하시오랑 같은 발문이거든요. 근데 공통점도 그냥 간단하게 언급 정도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선생님 이걸 다 외워야 되나요? 뭐 됐어요. 비교하라 그랬으면 공통점 차이점 다 쓰시고요. 웬만하면 공통점 서술하라 그랬으면 공통점만 서술하시고요. 대조하라 그랬으면 차이점만 써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 이화여대 오리엔테이션을 마칠 텐데, 이제부터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원고지 있죠? 원고지에다가 시간을 100분 재고 직접 문제를 풀어서 쓰시면 돼요. 근데 이걸 뭐 사진 찍어서 제출하는 건 아니고요. 구글 드라이브에 보시면은 제 이름이 김태규니까 김태규 폴더가 있을 거예요. 김태규 폴더에 들어가가지고 땡땡 대학교 1회차 라고 써있는 파일이 있을 겁니다. 요거를 이화여대로 바꾸고 1회차로 바꿔서 요 안에다가 문항번호별로 타이핑해서 저한테 선생님 다 썼습니다 하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거기다가 첨삭을 달아드릴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화여대 오리엔테이션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